하나, 둘, 셋. 알로!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가시걸 조자매로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 오늘 가시걸 오랜만에 찍느라고 이거 옷도 다 맞춰 입고 엄마 퀸카.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인플루언서는 총 3팀인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잘 유명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컨셉으로 가시걸 조자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K-팝, K-드라마 이런 K-컬처가 엄청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엄청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혹은 한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분들의 주 무대가 글로벌이다 보니까 이 사람 뭐 외국인인가 보다, 이 사람 한국인이었어? 이런 반응도 한국에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한 번쯤 봤는데 한국인인지 몰랐다거나, 아니면 난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유명한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있었다니 하는 흥미로움을 여러분들은 주고 싶어서 오늘은 그 주제로 인플루언서 분들을 소개시켜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플루언서는 약간 저희랑 비슷해요. 핫시스터즈라고 세 자매의 유튜버인데, 첫째가 에블린, 둘째가 에리카, 셋째가 에밀리라는 한국계 미국인 인플루언서들인데요. 처음에는 핫시스터즈라고 해서 첫째가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셋이서 같이 출연하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셋째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도 뭐 중학생 이랬는데, 3명이서 하는 채널이 엄청 잘 되다가 초등학생인 셋째가 중학교 올라가고 둘째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러면서 둘째도 자기 채널을 만들고 셋째도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핫시스터즈로 운영하던 채널은 첫째 채널이 됐고 각자 채널을 하고 있는데, 3개의 채널의 규모가 원래 핫시스터즈 채널이었던 첫째가 운영한 채널은 360만이고요. 둘째는 고등학교 때부터 채널을 시작을 해서 지금 대학생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채널인데 170만 명. 그리고 셋째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100만입니다. 3명의 채널을 합치면 600만이 넘는 규모인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저희랑 좀 비슷한 성향인데 이랬는데 시스터즈로 받아주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카다시안, 핫시스터즈, TV조씨, 렛츠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유튜브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인스타 160만 명, 둘째 인스타 90만 명, 셋째 인스타 85만 명이고요. 첫째 틱톡 360만, 둘째 틱톡 200만, 셋째는 틱톡을 한번 갈아엎었는데 또 27만. 완전 메가 인플루언서예요. 지금 이 3명이 가진 모든 플랫폼 팔로워만 다 합쳐도 몇 천만 명인 거예요. 그냥 국가 하나를 거느리고 계시네. 사실 요즘에는 연예인보다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 커요. 특히 이 친구들의 연령대를 생각을 해보면 타겟팅이 주로 또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또래 친구들한테는 진짜 연예인보다도 이런 틱토커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광고 효과가 다르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엄청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 특히 틱토커들이 코로나 기간에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 이유가 애초에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코로나 기간에 엄청나게 성장한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핫한 틱토커들 다 언제 너 이렇게 커졌어? 하면 다들 하는 말이 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해서 벼락스타가 돼 있더라. 마찬가지로 이 핫시스터들도 코로나 기간에 학교도 못 가,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게 동감이 되는 게, 저희도 유튜브를 코로나 전에 시작을 했어요. 2018년 말인가 2019년 초에 유튜버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급성장하게 된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 급성장을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는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냐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 할 거 없어가지고 집에서 유튜브 보기, 집에서 틱톡 보기가 국가를 위한 일이었어. 그게 세상을 돕는 일이었다고. 근데 아무리 코로나 기간에 뛰어든다고 해서 다 잘 된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세 자매가 같이 하는 콘텐츠 자체가 조금 눈에 띄잖아. TV조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호주 사는 자매들, 맞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이 뭐였냐면,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많고 K-팝의 규모가 컸지만 영어권에서는 이게 매니아 문화의 성향이 있었어요. 물론 강남스타일은 곡 하나가 전 세계를 평정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류 문화가 된 거는 이제 블랙핑크랑 BTS의 영향이 엄청 크죠. 그게 딱 2017, 2018, 2019 딱 코로나 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인이라는 장점도 있었던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미국 10대니까 당연히 미국인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재밌어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행일 때 미국에서 코리아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거죠. 하는 콘텐츠들이 막 24시간 동안 한국어 하기, 그리고 커플 콘텐츠가 있어요. 잘 되는 건 다 했네. 진짜 잘 되는 콘텐츠랑 콘텐츠 다 했어. 첫째 남자친구 콘텐츠가 되게 핫했어요. 에블린 하트 프레드, 이 커플
컨텐츠가 엄청 잘 됐었는데 프레드가 중국계 미국인이 외국인들도 이런 로망이 있어요. 나도 한국 드라마 같은 연애하고 싶어. 남자친구도 인스타그램이 90만이고 유튜브가 70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이 여자랑 사귀면서 이만큼 큰 채널을 갖게 된 거예요. 여자 팬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 나도 저런 남사친 갖고 싶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어떻게 사귀게 됐냐면 원래 이 핫시스터즈가 되게 잘 나갔다고 했잖아요.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대 이 핫시스터즈가. 이 남자가 와가지고 나 너네 팬이야 하면서 막 너네 유튜버지 너네 틱톡커지 이렇게 말을 건 거야. 근데 얘네가 되게 미국인이잖아요.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 팬들이랑 막 같이 사진 찍고 우리 이거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막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해졌대. 만난 계기가 좀 이거 팬픽 아니야? 친해져서 지내다가 에블린이 남사친 콘텐츠를 올려요. 남사친이랑 24시간 동안 수갑 차고 있어 보기. 남사친한테 하루 종일 오빠라고 부르기. 남사친이 해주는 화장. 진짜 남사친이랑 그런 거 하겠냐고. 썸타기 콘텐츠를 한 2년을 해요. 빌드업이. 사람들이 맨날 이래요. 아 그래 모른 척 해주자. 이게 약간 이 팬 문화에 복사기까지 알고 있는 비밀 연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박미선 놀이를 한 거네. 이제 2년간 남사친 여사친 콘텐츠를 하다가 드디어 커플 인정하는 콘텐츠를 올려요. 커플 콘텐츠도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연애를 했는데 아이러니한 게 실제로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는 1년 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말에. 팬들은 거의 3년 동안 그들을 지켜봤어서 좀 아쉽긴 하겠다. 그래서 그 콘텐츠들이 다시 바이럴이 됐어. 그 옛날 영상이 막 뜨더라고. 그리고 이제 첫째 콘텐츠가 또 뭐였냐면 뉴욕에서 대학생활 하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약간 또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뉴욕에서의 대학생활. 이 친구가 뉴욕에 있는 맨하튼대에서 오보에 전공해. 혼자 사는 그런 콘텐츠도 잘 됐고. 그리고 이제 둘째 하는 콘텐츠가 또 고등학교 생활. 그러니까 여기 자매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하이틴 뭐를 가져갔네. 스트콤이잖아. 막 하이킥 시즌 보면은 윤호, 민호 보면은 고등학교 얘기 나왔다가 준하, 혜미 보면 중년의 사랑 나왔다가 이런.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콘텐츠를 하다가 둘째는 또 뉴욕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것도 영상도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롱디예요. 남자친구 또 스페인에 있어. 근데 최근에 또 그 둘째도 헤어지게 됐어요. 한 명의 유튜버를 보면 그 사람의 막 생애 서사를 보는 게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3명이서 하니까 그 이벤트가 계속 끊이지 않고 몰아쳐서 더 재밌는 것 같아. 얘네 커플 콘텐츠가 또 왜 잘 됐냐면 나는 첫째네 커플이 더 좋아. 나는 둘째네 커플이 더 좋아. 그럼 오히려 팬덤이 커질수록 경쟁심이 들잖아. 이게 양쪽으로 정달아 커졌어요. 얘네 커플은 친구 같은 바이브라서 좋아. 얘네 커플은 로맨틱 바이브라 둘이 커플 바이브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또 최근에 연애를 해요. 현재 고등학생인데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그 감성처럼 약간 라라진이야? 라라진이야 지금. 근데 이 친구들 자체가 엄청 매력이 있어. 왜냐면 첫째랑 둘째, 셋째 성격이 완전 달라. 첫째가 약간 놀림받는 롤이에요. 둘째, 셋째가 성격이 완전 왈가닥이고 동생들이 파워가 있으니까 그게 더 재미 포인트인 것 같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근데 막내가 첫째를 완전 휘둘러.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한국인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콘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기회가 오는 거야. 왜 요즘엔 K-팝 소속사들도 해외 타겟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YG 사옥 가서 블랙핑크 춤 선생님한테 춤 배워보이기. 르세람핌이 뉴욕에 가가지고 이 첫째네 아파트에 초대받은 거예요. K-팝 팬들이 봤을 때는 영어로 전달을 해주지. 문명특급의 팬들은 한국인들이 대상이잖아. 한국 밈을 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콘텐츠도 보면은 젠지 미국에서 유행하는 밈 써가면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해줘. 근데 이제 확실히 핫시스터즈도 이 K-팝 콘텐츠를 가져갔잖아요. 이제 한국계 인플루언서들이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게 K-팝 콘텐츠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에 소개시켜줄 인플루언서도 이 K-팝 콘텐츠로 성공을 한 인플루언서인데 아마 이분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주시카라는 인플루언서인데 이 인플루언서가 제일 히트한 콘텐츠가 뭐냐면 블랙핑크 커버 메이크업을 한다면 얼굴을 반에 갈라서 이쪽은 뭐 로제 얼굴, 이쪽은 리사 얼굴 해서 엄청 잘한 커버 메이크업으로 바이럴이 된 인플루언서예요. 또 유명한 게 뭐 제시, 현아 반반 갈라가지고 하고 그걸 잘 정한다. 잘 정하는데 또 메이크업을 미치게 잘해. 이 사람이 대학생 때 코스프레 동아리였대.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은 캐릭터를 따라야 되니까 메이크업을 똑같이 잘해도 그 사람을 커버하는 능력이 다를 거 아니야. 틱톡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여기도 이제 팔로워 규모가 틱톡은 480만이고 인스타는 110만이고 유튜브는 190만이에요. 혼자서 하는데 모든 플랫폼에서 100만이 넘고 플랫폼마다 이 정도면 메가 인플루언서다 하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유튜버 중에서는 100만 정도 되면 진짜 큰 채널이다 하잖아요. 근데 틱톡은 좀 규모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틱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도 올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메이크업 튜토리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도 시작을 했는데 진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 케이스거든요. 한 9개월 만에 만대에서 100만대가 됐다고 해요, 유튜브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컨텐츠 확장을 잘한 게 In Korea We Don't Say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우리도 막 미드나 일드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간단한 단어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언어를 하는 건 아니지. 그런 걸 따라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잖아. 그래서 외국 팬들이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봐서 요즘에는 약간 또 그런 게 밈이에요. 아이씨 죽을래? 이런 쉬운 단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In Korea we don't say stop it. 한국에서는 stop it 이렇게 말 안 해. 야 죽을래? 우린 이렇게 말해. 사람들은 이거 내가 드라마에서 들었던 건데 외국인들한테 완전 타겟이 돼가지고 또 이 컨텐츠도 엄청 잘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처음에 만나면 다 MBTI를 물어봐. 한국에서는 애교라는 문화가 있어.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언니도 그 내사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이 프로필 촬영하고 이런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직업 모델 아닌 이상.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화된 스튜디오도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이어브 컨셉 이런 거 배우 아니어도 하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런 스튜디오 촬영 문화가 있다. 이건 셀러브리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돈만 내면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걸 브이로그로 만들어서 그게 또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고 한국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이 사람이 다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이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처음에 K-팝으로 시작해서 이걸 점점점 확장해 나간 게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 유년 시절을 얘기를 해보자면 95년생인데 초등학생 때까지만 한국에 살고 부모님이 교육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중학생이 되는 시점에 캐나다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아씨 죽을래? 이런 것도 토종 한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그 억양이 어색해. 완전 자연스럽진 않아. 발음이 안 좋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때까지가 한국에서 산 마지막 기억이니까 아마 정체성 측면으로는 교포 정체성이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커버 메이크업으로 많이 보고 또 인플루언서로 많이 접하신 분들은 되게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원래 안과 의사였어요. 맨 처음에 캐나다에 이사를 갈 때도 부모님이 교육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대요. 근데 2021년 5월에 대학교를 졸업을 한 거죠. 그 의과대학이어가지고 한 8년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8월에 미국 뉴욕에서 의사를 시작을 하게 됐대요. 미국으로 갔으니까 비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비자를 이제 잘 따려면 이건 꼭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시골 쪽으로 가면은 영주권이나 비자를 따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나라에서 점수를 더 줘요. 그래서 이 뉴욕의 깡 시골에서 의사를 하게 된 거예요. 미국 막 총기도 있고 그러니까 시골로 갈수록 더 엄청 치안이 안 좋은 동네로 갔대요. 그래서 맨날 총기 사건 일어나고 이러는데 비자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의사를 하게 된 거죠. 풀타임 의사로 이렇게 지냈는데 점점 암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100% 행복하지 않구나. 근데 나는 8년 동안이나 의사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맞나 하면서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2022년이 됐는데 채널이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혼란이 온 거죠. 나 이거에 재능이 있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의사를 풀타임으로 하고 인플루언서는 병행으로 하고 있었던 거니까 주말에만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점점 플랫폼이 커지면 줄 들어올 때 놓줘야 되잖아. 계속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나는 여기에 재능이 있고 이걸 할 때 되게 행복한데 부모님이 지금까지 지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민 오셔가지고 내가 의사까지 됐는데 이거를 또 포기할 수 없고 그렇게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미국 비자는 7월까지였는데 그럼 새 비자를 미리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5월 달에 그 비자가 거절이 된 거야. 비자 하나 보고서는 뉴욕 깡시고를 맨날 막 총 빵빵빵빵빵 하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여러 콘텐츠로 막 영주권 따기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미국은 영주권 진짜 따는 맞아. 게 진짜 another 레벨이에요. 이미 직장이 있고 의사야 이 사람. 근데도 그 비자 연장이 안 된 거예요. 의료 종사자면은 영주권이 프리패스다 이런 말 많은데 그런 것도 아닌가 봐. 또 미국은 신이 점제해주는 거라 그래. 미국은 전제해준다 그래. 미국은 영주권은. 그래서 이 사람 비자가 거절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고민을 한 거야. 의사를 하는 것도 홀로 만족되지 않았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의사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니까 딱 1년간 풀타임 크리에이터로 살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자기가 이걸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너무 두렵더래. 엄마 나 이제 의사 안 하고 틱톡커 할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치. 예상되는 반응들이 있잖아. 엄청 긴장해서 얘기를 아빠한테 딱 했는데 아빠가 너는 똑똑한 애니까 너가 원하는 걸 해라. 나는 너가 원하는 걸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엄청난 행운하다.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6월 달에 이제 캐나다로 돌아와서 풀타임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풀타임 크리에이터가 되니까 스스로 좀 심리적 압박이 있었대. 원래 의사로 벌던 것보다도
더 잘 벌어야 된다라는 압박감 플러스 이제 이게 내 유일한 수입이다라는 부담감이 있었고, 원래 크리에이터들은 사실 막 겉으로 보면 맨날 놀러 가는 거고 맨날 여행하는 거고 그렇지만 사실 일할 때는 나갈 일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촬영하고 집에서 편집하고 이러니까 의지를 내서 하지 않으면 사람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MBTI가 E인데 저도 또 우울하고,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코로나도 걸리고 또 남친이랑 이별하고 이래서 풀타임 크리에이터가 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자기가 원하던 잡을 갖게 됐는데 우울증을 걸리니까 그것도 얼마나 속상하겠어.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한국행 여행을 끊게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전까지 막 K-팝, 뭐 K-컬처 이런 걸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 맨날 한국도 자주 가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까 중학생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캐나다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한 번도 실제로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한국을 안 가고 이 우울증 걸린 시기에 20대 초중반에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가게 된 거야. 근데 이 한국행 여행이 이 사람한테 완전 터닝 포인트가 돼요. 엄청 오랫동안 못 봤던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여행을 하면서 자기 콘텐츠들도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말로 설명해 주는 거랑 직접 한국 가가지고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더 흥미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 측에서 성장도 하고 메이크업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르세라핌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이브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콜라보도 하고 2달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낸 거야. 그 한국 여행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이 많이 치료가 됐고 인생에 대한 가닥을 많이 잡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캐나다에 돌아가서 11월쯤에 유튜브로 100만 구독자 돌파를 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이미 뭐 틱톡이나 인스타도 그 규모가 컸지만 또 유튜브 그 골드 버튼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지. 인스타 잘 나가면 유튜브도 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아. 인스타 스타들이 유튜브를 연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맞아. 아니고, 유튜버들이 인스타를 연다고 해서 무조건 인스타 팔로워가 맞아.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플랫폼마다 먹히는 콘텐츠가 다르거든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규모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K-팝 아이돌들이 콘서트를 할 때 이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리뷰도 하고, 한국계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지만 영어권에서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특히 뷰티로 인정을 많이 받아서 얼마 전에는 그 셀레나 고메즈의 메이크업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막 셀레나 고메즈한테 뭐 한국말 알려주는 영상 이런 것도 찍고, 그래서 그것도 엄청 바이럴이 됐더라고요. 한국 뷰티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해외 뷰티 브랜드들이 이런 마케팅을 많이 써요. 한국 콘텐츠를 하는 인플루언서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한국인 팔로워들은 그런 게 좀 놀라워 하더라고. 와, 저 사람 한국인 인플루언서인데 셀레나 고메즈랑 만나다니. 이분은 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글로벌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분이라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앞에 두 분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일단 세대가 달라요. 핫시스터즈는 첫째가 99, 막내가 08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3명 다 젠지예요. 근데 이분은 젠임이라는 분인데 90이에요. 그래서 세대가 완전 달라요. 저랑 같은 세대예요. 제가 92년생인데 아까 주식하는 그 오니 나랑 비슷한 세대인 거고 3개의 세대가 있는 거죠. 이분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유튜브가 326만 명, 인스타그램이 180만 명이에요. 이분은 앞에 소개했던 인플루언서들이랑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까 그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뜬 틱토커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1세대의 유튜버예요. 유튜브를 언제 시작했냐면요. 2010년에 시작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활성화도 되기 전에. 제 첫 스마트폰이 제가 2011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샀고, 유튜브가 어플이 아닐 때부터 유튜브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첫 번째 영상을 보면 유튜브.com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이트!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이렇게 오래된 유튜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1세대 한국 유튜버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1세대 한국 유튜버들이 대부분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도티님이랑 양띵님이랑 신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2013년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한국 1세대 유튜버들보다도 3, 4년 먼저 시작한 유튜버인 거예요. 맨 처음에 유튜버를 시작을 했을 때 자기 베프랑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2명이서 하는 채널이에요. 사라라는 중국계 미국인이랑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패션 콘텐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당시만 해도 패션 인플루언서라든지 뷰티 인플루언서들은 어디서 잘 나갔냐면 블로그에서 잘 나갔어요. 블로거 시절. 그리고 막 페이스북 스타들,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튜브로 누구보다 빨리 선점을 한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만으로 19살이로 대학교 2학년 때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션 콘텐츠를 친구랑 둘이서 올리면서 팔로워를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는데 1년 반, 2년 정도 됐을 때 둘이 지역이
찢어지게 돼요. 근데 원래는 이 채널 자체를 제니 채널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촬영은 같이 했지만 편집도 다 제니 맡아서 하고 뭐 채널 운영도 제니 맡아서 했다고 해요. 사라는 이거 원래 너가 유튜브 채널 시작하자고 한 거고 그냥 너가 계속해. 그 다음부터 이제 제니 혼자서 이제 이 채널을 운영을 해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 두 분이 그 당시에 잘 결정해서 합의가 된 거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와 그때 유튜브 계속했으면 지금 이렇게 유튜버가 판치는 세상에서 엄청 초창기에 시작한 성공 그 요소인데 옛날에 뭐 삼성전자 살 걸 약간 이런 느낌처럼 젠 이분이 혼자서 먼저 알아보신 거잖아. 유튜브의 가치를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사실 이분들이 했을 때는 지금은 막 유튜버들이 콜라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조회수 수익도 받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시절이에요. 물론 팬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유튜브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유튜브로 큰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난 대학생이고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아 그래 너는 해.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은 나가면서도 자기 채널을 만들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 팬이 있으니까. 근데 쟤는 계속 이 패션 콘텐츠를 했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게 없었던 시절에 거의 최초로 캘빈 클라인, 리바이스, 뭐 클리니크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패션 뷰티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시절인데 이 사람이 완전 개척을 한 거죠. 패션 유튜버라는 존재를 이 사람이 만드는 거야. 거의 2017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여러분 막 밈 있잖아요. 포브스 선정 어쩌고 이분이 실제로 2017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인플루언서 50인의 패션 유튜버로서 이름을 올리게 돼요. 여러분 한국인이 포브스 선정 패션 유튜버 1인자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패션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패션 브랜드 내 이름이 애기예요. 아까라고요? 이분이 막내예요. 집에서 가족들이 애기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 팬들이 애기가 무슨 뜻이냐니까 한국어로 베이비래 이렇게 된 거지. 힙하다 힙해.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그냥 베이비라고 했으면은 그냥 흔한 브랜드 그치. 이름 중에 하나인데 미국인이 봤을 때는 애기? 근데 런칭한 날에 몇 분 만에 모든 컬렉션이 완판이 된 거예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패션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총 18번의 컬렉션을 출시를 했고 진짜 패션 브랜드로도 되게 잘 나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이야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엄청 흔하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팬을 만들어서 고객으로 전환시킨 초반의 성공 사례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이 패션 브랜드를 17년에 런칭을 했고 이 사람이 유튜브를 2010년부터 그치. 했잖아요. 그 7년 동안 만들어 놓은 자기 커리어가 이제 거기서 완전 빛을 발한 거지. 이 사람 팬들은 맨날 이 사람이 이렇게 입으세요 이거 보려고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옷을 만들어 버려. 그러면은 바로 사겠지. 그렇게 외국에서는 이 정도로 잘 나간 인플루언서였는데 한국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도 그 계기로 이 유튜버를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한국인 구독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미국인 인플루언서였어요. 미국에서 5월은 아시안 퍼시픽 헤리티지 달이래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매 달마다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념해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남기 나의 고군분투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려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이득을 봤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한국이 유행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유년기에는 동양인의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던 시기래요. 그래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나는 어렸을 때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싫었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컨텐츠를 찍었어요. 요즘에는 한국 음식 싸가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 한국 김밥도 유행이지. K BBQ에서 파티하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한국 음식이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여진 때여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갔대. 카레 도시락을 싸갔는데 야, 너 왜 똥을 싸왔어? 이러면서 엄청 괴롭힘 받아서 그때 자기가 집 가서 다시는 한국 음식 싸주지 말라고. 나도 남들이랑 똑같이 미국인들이 뭐 싸우냐면 여러분 당근이랑 감자칩 싸우거든요. 나도 그냥 그런 거나 싸줘. 나 이런 거 싸주지 마. 그게 밥이야? 도시락을 닫고 그날 밥을 안 먹었대. 트라우마인 기억이고 한국 음식이 너무 창피했대. 1세대 이민자인 분들이 세탁소를 한다거나 편의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작은 가게를 운영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엄마 얼굴을 칼로 베고 간 사건이 있었대요. 엄마랑 아빠는 이민 1세대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하셨대요. 이게 엄청 감동적인 영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가 바깥에서 영어 하는 것도 되게 창피하고 그랬었대. 그랬는데 엄마가 그 사건을 당하고 나서 성격이 엄청 많이 변하셨대. 엄청 조용하고 사람들 앞에 있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근데도 이제 엄마랑 아빠는 어렸을 때 이 사람한테 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이래서 이민 1세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렸을 때 한국어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남들이랑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토요일 날에는 한국어 학교를 가는 거야. 거기서 한국 역사도 배우고 한국인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대. 토요일에는 한국어 학교 가고 일요일에는 한인
한국인 교회를 다녔대. 어렸을 때는 놀고 싶잖아.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 놀러 가는데 자기는 자유가 없다고 느꼈고 그 한국어 수업을 들을 때도 선생님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고 영어 쓰는 사람인데 제가 왜 미국인이 아니에요? 왜 저는 한국인 아이덴티티를 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도 그거를 되게 많이 부딪혔대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 어린 마음에 한국 관련된 건 다 멀리했대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한국에 가면은 또 미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미국인이라고 하고 미국에 있으면 한국인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이민 1세대들이 다 하는 맞아.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대 차이가 큰 게 그 젠지들은 그치. 한국인인 게 막 플렉스 나 한국계인데 아니면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막 피가 섞여 있어. 이런 것만으로도 나 한국인이야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요즘 세대들한테는 그게 자랑이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되게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 물음이 많았는데 20살이 됐을 때 나는 이건 거스를 수 없구나.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이걸 왜 감춰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한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스스로 한국인인 걸 사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그걸 겪어본 사람들은 진짜 다 댓글에 맞아 나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엄청 응원하는 그게 됐고 그게 한국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탄 거예요. 그래서 제 알고리즘에도 그게 떠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 팔로워들도 꽤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되게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자기 컴플렉스라든지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나도 이런 힘듦이 있었어. 근데 난 이렇게 극복했어. 요즘에는 패션 콘텐츠보다는 인생 조언? 콘텐츠가 더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2010년부터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되게 오래 팬을 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이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는 것도 되게 큰 재미거든.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영국의 락밴드인 Young Guns 드러머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 커플 팬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참 또 커플 유튜버로도 되게 잘 나가셨고 또 새로운 얘 인생의 챕터를 엄마로서 열고 싶어 해가지고 이런 인생 조언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아기 키우는 콘텐츠를 하고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시는 유튜버고 셀러브리티 행사라든지 패션쇼 라든지 그런 거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핫시스터즈, 주시카, 젠임 이 세 팀의 인플루언서를 이제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이민자들의 정체성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겪는 문화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또 요즘에는 한국인인 게 너무 플렉스가 된다 보니까 또 생기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막 정체성이 한국인밖에 없어. 한국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이러면서 또 질투를 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다음 편에 나오는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도 그런 고민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만 또 인플루언서들의 포지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젠 이브는 초반에는 이제 아예 한국적인 정체성을 없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더라면 주시카라든지 핫시스터즈들은 오히려 한국 컬처, 내가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인플루언서의 성장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세대가 갈리는 것 같아. 어떤 플랫폼으로 먼저 뜨냐는 그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즘에 어린 사람들은 무조건 쇼폼을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롱폼으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 측면에서 접근한다거나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쇼폼 콘텐츠를 하는데 우리가 젠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맞아.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좀 어렵더라고.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젠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사람은 요즘에는 또 요즘에 맞게 인스타그램에 쇼폼 콘텐츠를 또 재밌게 올리세요. 1세대인데도 지금까지 잘 나가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나 또 핫시스터즈랑 주시카도 롱폼 콘텐츠를 꾸준히 하면서 플랫폼을 같이 키워나가잖아. 인플루언서들이 또 성공을 하는 데는 모든 거에 포함되는 법칙이지만 성실한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근데 이 사람도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워낙 요즘에 잘 나가는 한국인 인플루언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편에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이지만 월클 인플루언서 2탄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